그러면 이 노후 대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전략이 있겠네요. 연령대별로 노후 대비로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다. 처음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각 가정에서 용도별로 금융자산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 노후 대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전략이 있겠네요. 어떤 전략이 있나요? 저는요, 전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연령대별로 노후 대비로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게 뭐냐면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다들 했는데도 그게 노후 대비인지 몰랐을 거예요. 뭐냐면 직장 생활 시작하잖아요. 삼청연금 가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이 1층, 퇴직연금이 2층, 개인연금이 3층이거든요. 이 세 연금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 확보하는 거. 적어도 30대쯤부터 시작해야 연금을 제대로 받으니까. 예. 그 선진국이라고 하면요,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노후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 30대 해야 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100세 시대에 직업은 계속 사라지는 시대에 오래오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적 자본 투자. 그래서 저는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래서 직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값 높이는 투자를 돈을 꾸어서라도 해야 돼. 20, 30대에서는. 그게 20, 30대가 해야 될 삼청연금 가입, 인적 자본 투자. 그다음에 40대가 되면요, 건강에 슬슬 신호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강 조심을 시작해야 돼요. 폭탄주 20잔씩 마시던 사람들 줄이고, 그다음에 담배 빡빡 피던 사람들 그거 끊고. 근데 그렇게 조심을 해도 이게 100살까지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거든요. 생각지 않은 병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중대질병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이게 40대 할 일이에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특히 부부가 공통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주부들이 애들 교육은 다 하고 남편은 한마디 거들었다가 당신은 빠져.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40대가 되기 전에 어디 가서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결혼 문제, 이 자녀 리스크와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가 자립하도록 자립교육시키는 문제, 자녀 뭐 그런 결혼 비용도 줄이고 자녀 과외 공부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그 자녀에 들어가는 돈과 관련해서 자녀 리스크 관련된 관리를 40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 60대에서 할 일은 뭐냐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이 했거나 그때거든요. 그때 첫째가 뭐냐면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해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지금 많이 많잖아요. 가계부채가 지금 많기 때문에 빚을 안고 퇴직하게 되면 큰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혹시 그때 가서 가계부채는, 일본은 집값이 뭐 왕창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가계부채가 없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가계부채가 지금 엄청 많은데 집값까지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우선 그 부인하고 애들 빼고 쓸데없는 거 다 팔아서 부채 줄이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자산 구조를 고치는 노력, 이런 거를 5, 60대에 해야 돼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퇴직 후에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이 3대 불안을 해소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자원봉사활동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소일거리다. 그 일을 갖는 노력을 우리 10대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연령대별 노후 준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아까 자산 구조 조정해서 뭐 생각난 게 대표님 예전 인터뷰 보니까 그 주머니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세계 주머니를 마련하라. 네네네. 그거는 또 어떤 건가요? 그거는 제가요, 옛날 그 자산운용사 사장을 할 때 미국인 고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그 미국은 70년대 같은 때는 우리나라랑 똑같았나 봐요. 막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걸 잘못해서 돈을 다 망쳐가지고 평생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이 일을 자기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도록 자기가 할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 업계에 진출을 해가지고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사장도 한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우선 처음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각 가정에서 용도별로 금융자산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나누는 방법이 3개의 포켓, 3개의 주머니에 금융자산을 나누어 관리하세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생계용 주머니예요. 생활비. 6개월 이내에 쓸 돈. 또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애들 학자금, 이런 돈은 다 생계형 주머니에, 그러니까 예금 통장 같은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거기 그거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고, 꺼낼 때 원금 깨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금과 같은 저축 상품이라고 그래요.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주는 상품을 저축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저축상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이 있으면 한 5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거기다 넣어놓는 거죠. 그거는 예금이나 예금과 비슷한 CMA, MMF 같이 원금 깨먹지 않고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데라고 그래가지고 저축주머니라고도 해요. 생계형 주머니, 저축주머니.
이게 필수 주머니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노후 대비로 자산을 원칙을 지켜서 투자 상품으로 운용해 가지고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데 운용해 가지고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막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차근차근 모아가는 주머니를 뭐라고 하냐면 자산 형성 주머니라고 그러고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나 채권 같은 투자 상품으로 그거는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투자 주머니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서 노후에 행복해야 되니까 투자 주머니, 즉 자산 형성 주머니와 저축 주머니, 즉 생계형 주머니는 꼭 있어야 되는 주머니고 그다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가 뭐냐면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거래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거. 트레이딩 주머니인데 이거는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박을 노리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 적극적. 네. 투기 주머니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트레이딩은 나쁘고 투자는 좋은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트레이딩도 투자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확률적으로 그거는 왜냐하면 피터 린치라는 사람도 그러고 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세계적인 운용의 도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단기 시황 전망은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정보 들고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벌 확률은 절반이에요. 절반. 근데 그걸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싫어요. 그거 할 시간이 있으면 일을 하는 게 좋다고 보니까.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고스톱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는 확률은 반반이니까 꼭 하시고 싶으면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10% 이내 또는 많아야 20% 이내에서 넣어놓고 좋은 정보 들어서 샀는데 대박이다. 그럼 폼나게 쓰고. 근데 그냥 박살날 뻔했다. 그러면 뭐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는 생각으로 하라. 그래서 뭐냐면 필수 주머니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생계형 주머니, 즉 저축 주머니. 그다음에 자산 형성 주머니 노후 대비로. 그다음에 투자 주머니가 꼭 필요한 거고. 이거는 필수예요. 근데 트레이딩 주머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인데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갖고 있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트레이딩 주머니하고 생계형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번 동학개미 투자자들 이렇게 보면요. 회전율이라는 게 있죠. 회전율. 1년에 몇 번 사고 파는가? 놀랬는데요. 1600%. 그러니까 1년에 16회전을 시켰더라고요. 더더구나 20, 30대 남자들은 6800%. 68회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해서 첫째 돈을 벌기 어렵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거 사고 팔고 돌리고 있으면 꿈에도 그런 것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직업이 없어지고 그런 시대에 일을 회사에서 소홀히 해가지고 일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은 동학개미 투자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됐었지만은 주가가 떨어져 버려서 손해 많이 보면 내가 앞으로 주식을 하면 성을 간다. 그리고는 예금 저축 주머니 생계형 주머니로 갖다 넣어놓고 근데 또 주가가 살살 올라가지고 붐이 일으면 그때서 또 꺼내서 또 트레이딩 주머니로 갔다가 깨먹으면 또 가고 그 지난 2년 동안에요. 동학개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이렇게 분석한 걸 자료를 보니까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코로나 사태 발생해가지고 한번 폭락했었잖아요. 1400대까지 절반 정도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021년 7월에 3300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서 2600, 2700 정도에 있거든요. 20%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언제 주식을 샀는가 봤더니 60%가 2900에서 3300 사이에 다 샀더라고요. 점에 물리셨고. 네, 그분들은 지금 물려있죠. 여기서 꾼돈이 아니고 또 아주 좋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참고 기다리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또 여기서 초조하고 또 신경이 나니까 팔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트레이딩 주머니와 예금 주머니를 저축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참 문제다. 그래서 세 개의 주머니를 준비를 하고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그 트레이딩 주머니는 전체 자산의 10%가 작게 가져가라고 하셨고 나머지 뭐 예금이랑 그 자산 형성 주머니의 비율은 뭐 생계형이 조금 더 높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왜냐하면 가정에 따라서 먹고 사는 게 급급한 데는 이쪽이 조금밖에 안 되겠죠. 그 자산 형성 주머니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많은 돈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불어나겠죠. 뭐냐면 자산 형성 주머니는 예를 들어서 적립식으로 매달 모아가면 되니까. 뭐 금액이 비유 같은 거는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인터뷰를 보시고 나도 지금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이 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뭐 자각하지 못하고 계셨다가 이제 좀 다짐을 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건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것을 생각한 게 30대다. 그럼 30대에 할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근데 40대다. 그럼 30대에 했어야 될 일을 자기가 했는가? 안 했다면 그 일을 같이 해야 되겠죠. 삼중연금 가입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가능하면 좀 뒤늦게라도 가입해서 가능하면 좀 많은 연금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인적자본 투자 노력을 별로 안 했으면 그런 노력 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까 말한 연령대별 노후 준비에 자기가 했어야 될 아는 게 있으면 그때 서둘러서 하는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퇴직이 뭐 1년 남으신 분 이런 분은 그럼 그렇죠. 20, 30대, 40대 해야 될 일을 한 번에 그런 봐야 분들은 돼요? 뭐냐면 이제 자기 집에 그때 재산 상태를 파악해 봐야 돼요. 50대가 됐으면은 재산 상태를 파악해 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A4 용지를 뉘어놓고 T자를 그리고 T자 왼편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를 나열하는 거예요. 자산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나누거든요. 실물자산의 대표가 집이죠. 아파트 한 채 5억, 중고 자동차 있으면 한 대 100만 원, 뭐 개 있으면 바둑 한 마리 50만 원, 뭐 이게 다 쓰고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다 쓰고 그 시가를 써요. 합계를 했더니 10억이다. 그러면 우리 집의 자산의 합계 10억 원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다가는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려온 거 있는가? 부채, 차입금을 써요. 합계가 7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7억 원을 뺀 나머지 3억 원 이게 순수한 우리 집 돈 자기 자본이거든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보면 부부가 같이 해야 돼요. 물론 그거 만들다가 언급별에 비자금 합치한다고 뽀록 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만들어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가정은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인 집. 이런 집은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채 비율이 높죠. 예, 뭐냐면 10억을 팔아서 7억을 갚아도 3억이 남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부채가요, 총자산의 3분의 2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으면 안 줄죠.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집값, 주식값, 자산 가격은 불황이 오면 얼마든지 절반, 3분의 1 값으로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2008년에 금융위기 났었잖아요. 그 전해에 2007년에 여기 강동구 둔촌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34평짜리 아파트가요 12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난 직후에 얼마까지 떨어졌냐? 6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1년도 안 된 사이에. 주식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10억이 절반으로 떨어져서 5억이 됐다. 빚은 7억이 그냥 있어요. 그러면 채무 초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50대 퇴직을 앞둔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빨리 빚값보다 갚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요 빚은 없어요. 그런데 재산도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가정은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지금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 보면은 80%가 부동산이에요. 재산 이꼴 부동산이거든요. 만약에 부동산이 뭔가 떨어지거나 그러다 문제가 되니까 그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집, 그 집 전체 재산 상태를 살펴봐가지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파악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50대 가정의 이 재산 상태를 봤더니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거든요. 총 자산이 평균 5억 6,700만 원이더라고요. 부채 차입금이 1억 74만 원이에요. 그걸 빼면 4억 6,666만 원이거든요.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이에요. 언뜻 생각하면은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6,666만 원이면은 뭐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4억 6,66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만 원이에요. 빼면 뭐냐?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6,1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6,120만 원 가지고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는 이 돈으로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고. 통합개미들 난리잖아요 지금.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20년, 30년 내 노후에 이 집값이 괜찮을까?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아까 말했지만 선진국 같으면은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하고 일부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이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54%.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가입도 안 했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거 세금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어요. 근데 문제는 그나마 그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령액이 월 60만 원 미만이 78%. 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7.7%밖에 안 돼요. 갖고 있는 재산도 그렇고 연금도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직연금 작년에 제가 우리나라 적립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보니까 평균 4천만 원 정도 돼요.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 개인연금은 일부 사람밖에 없어요. 있는 게 달랑 집 한 채예요. 그거라도 주택연금 들어서 사람을 불러오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런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 그 가계자산의 구조조정함과 동시에 생활비가 모자라잖아요. 그런 거 아까 말했죠.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이쪽 빠지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선진국 사람 똑같아요.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럼 이미 퇴직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노후 대비를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면은, 또는 퇴직 막 한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면은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뭐냐면, 제가 이번에 퇴직금을 2억 원을 받았는데요. 2억 원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튀겨서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나요. 지금까지 주식 투자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분이 퇴직하고 나서 생명과 같은 그 돈을 변동성이 큰 데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그거 마냥 날리는 날이면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방법이 3단계가 있다고 얘기거든요. 1단계가 뭐냐면 현역 시절이에요. 현역 시절. 현역 시절에는 일을 하면서 그 돈을 운용하는 단계라고도 하고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껴서 쓰고 남은 돈을 그걸 이제 모아가면서 운용하는 단계잖아요.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1단계는 현역 시절은. 뭐 적립식 투자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근데 퇴직하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퇴직하고 나서부터가 힘들어지는데 퇴직하고 나면 월급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둔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예를 들어서 2억을 모았다면 2억에서 한 300만 원 먼저 이번 달에 꺼내 쓰고 그 다음부터 300만 원 꺼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라고 그래요. 이게 세계 평균을 내가 보니까 모아둔 노후 자금을 얼마씩 1년에 꺼내 써내야 되냐. 1년에 4%씩을 꺼내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20년, 30년 꺼내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4%를 꺼내서 쓰는데 12로 나눠가지고 매달 써야 되겠죠. 남은 돈을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의 목표 수익률로 운용하세요. 정기예금 금리가 2%니까 한 3%나 4%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하세요. 보수적으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튀기는 게 아니고.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그리고 주식을 꼭 직접 하고 싶으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10억이다. 그럼 한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튀긴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2단계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덜 꺼내 쓰고 3단계가 한 80부터 시작되거든요. 3단계로 많이 옮겨놔야 돼요. 그래야 세상 때까지 노후자금 바닥나면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 받는 금액이 많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만큼은 덜 꺼내 쓰잖아요. 두 번째로 퇴직하면 생활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비를 줄여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50만 원을 줄이거나 100만 원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전을 하거나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 그 다음에 뭔가 허드렛 일해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을 버느냐 100만 원을 버느냐 근로소득. 그러니까 4%로 꺼내 쓰고 3% 정도 목표로 운용을 함과 동시에 꺼내 쓰는 금액을 가능하면 덜 꺼내 쓰기 위해서 연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로소득을 한다. 그래서 덜 꺼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돈을 4단계로 옮겨야 되는데 4단계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80쯤 돼서 시작이 돼요. 그때는 판단이 좀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예금과 비슷한 원금 안 깨먹는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 쓰면서 쓰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내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이게 결국 궁극적인 자산관리의 목표죠. 1단계는 현역 시절 장기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키면 되고 그때는 일을 직업을 해치는 정도로 너무 몰두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니까.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도 월급 나와 보너스 나와 퇴직금 나와 일도 금융자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재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월급에 돈에도 일을 시키세요. 이 말이 유행하면서 지금 마치 돈에만 일을 시키는 것처럼 자기 직업을 소홀히 하면서 하는 사람 많잖아요. 돈에도 일을 시키고 더 일을 많이 시키는 거는 자기 일에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월급, 보너스, 퇴직금이니까. 현역 시절에는 그거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키라는 거고요.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 3단계는 그냥 꺼내 쓰기만 하는 단계.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말씀 들어보니까 퇴직하고 나서가 시작이네요. 인생이. 아직 멀었네요.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나라의 재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